내가 말할 때 행복하네. 우리 이야기 소중하네. 함께 들을 때 힘이 나네. 동작에 라디오 있네. 동작 FM.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글의 눈숲 달림 오선아, 제재 김경자, 든든 유미경입니다. 소통과 나눔을 위한 시간, 연대와 공감을 위한 시간. 동작 FM 글의 눈숲 113번째 방송입니다. 동작 FM이 겨울방학을 끝내고 새해 처음 인사드리는 시간이네요. 네, 늦었지만 글의 눈숲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재님, 든든님 두 분도 새해 잘 출발하고 계시죠? 네, 제가 요즘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한 근무 시간 좀 1시간 정도씩 거의 야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막 입술도 부르트고 허리도 아프고 막 좀 그래요. 근데 그래도 뭔가 새로운 걸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또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니까 야근하는 것도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잘 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시겠어요. 정말 입술이 부르트셨는데요. 저는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결심이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랬는데 방학이 무슨 성면 교체 공사, 아이의 학교의 성면 교체 공사 때문에 80일 동안 계속 연속되는 방학을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 아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 살이 쪘습니다. 살이 빼려면 굉장히 신경 써서 저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방학 시작하고 처음으로 체중계 위에 올라갔는데 쪘더라고요. 오마이갓. 네,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분은 나 어제 우울해서 쇼핑했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잘했어. 근데 조금 너무 비싼 건 안 샀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이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나 오늘 우울해서 빵을 샀어. 이 말을 해서 반응을 들어보는 챌린지를 집에서 해본 적이 있었는데, 모두 다, 그랬어? 그리고 끝나더라고요. 잘했어는 안 하던가요? 잘했어는 아니고, 잘했어 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워낙에 반응들이, 그렇구나. 이러고 끝나가 버려가지고. 그래도 인정이네요, 인정. 네. 네. 흔히 타인의 상황과 기분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감 능력은 현대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전엔 사실 IQ를 물어봤지만 요즘은 사회지능지수인 SQ나 감성지수인 EQ 이런 거 또 MBTI 검사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 두 분 다 그러면 MBTI 성격 검사 해보셨을 텐데 T와 F의 의사결정 방식에 초점을 둔다고 하는데요.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을 사고형 T라고 하고요. 인간적 관계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해서 의사결정하는 유형을 감정형 F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걸 응용해서 공감 능력 있는 사람을 그냥 F, 이렇게 없는 사람을 T라고도 싸잡아서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공감을 하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정서적 공감, 그리고 상대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 상대의 경험을 개선하고 싶어하는 공감적 배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요. 어렵네요. 보통 F가 공감 능력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정서적 공감만 얘기하는 건가요? 네, T도 상당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F와 공감 방식이 다를 뿐이죠. 공감 방식의 다름을 공감 능력의 높고 낮음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어울리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니까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공감 능력 만렙인 분이 나오셨는데요. 새해를 맞이한 책과 사람 첫 초대 손님 누구신지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고 있는 최유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유안 소설가님 하면 오피스 소설가로 유명한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침에도 글을 쓰다가 나왔고요. 요즘에 단편이랑 장편이랑 하는 작업들이 좀 있어서 요즘 작업하느라고 좀 바쁩니다. 독일에 있는 예나 대학을 졸업하셨거든요. 독일에서 대학 생활이란 학창 시절 유학 생활은 어떠셨나요? 재미없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독일을 가게 되신 건지부터 아, 독일이요? 하고 많은 나라 중에 네. 일단 미국 너무 비쌌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지 않는 선에서. 그랬고 독일어를 이미 16살, 7살 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독일로 학교를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철이 빨리 드셨네. 아니 KDI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유럽 지역 연구원으로도 근무하셨는데요. 유명한 곳이죠. 어떤 일을 담당하셨나요? KDI 10년 다녔는데요. 네, 다닐 때 글로벌 거버넌스 진짜 글로벌 경제 정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특히 제가 주력이 이제 독일이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의 여러 가지 뭐 협상 체제라든지 정치 체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당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연구원이었어요. 10년이면 이제 짧은 기간이 전혀 아닌데 정말 성실하시다. 그리고 어떤 연구를 이렇게 수행하시는 거에 있어서 어떤 지적 호기심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어떤 직업인을 꿈꾸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어떤 직업인은 없었던 것 같고 많이 배우는 사람이 돼야겠다. 늘상 배우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은 늘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16살 때부터 독일어 공부를 하시고 또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시고 참 모범적이라 할 만한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연구원까지 하신 분이 소설을 쓰게 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소설이요? 저 사실은 소설이 훨씬 더 오래 쓰고 싶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8살, 9살 이럴 때 이제 글을 막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을 즈음에 엄마가 집에다가 한국 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거든요. 그걸 막 책을 이렇게 두시면 제가 그냥 가서 한 구절을 읽고 그때와 읽었던 분들이 박완서 선생님, 뭐 양귀자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었어서 박경리 선생님. 그래서 한글이 이렇게 예쁘게 표현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엄마한테 한 10살 즈음에 단편 소설을 써서 엄마 어때? 이렇게 보여줬어요. 와. 그랬더니 엄마가 그게 뭐였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저희 엄마가 아이고 잘 썼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나는 작가가 돼야겠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재셨네요. 아니, 그건 상관없는. 그래도 어쨌든 주변에 가장 가까운 엄마의 영향을 받으신 거네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이렇게 글을 쓰는 젊은 작가들을 보면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오랜 습작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은데 원래 글쓰기를 그럼 그때부터 즐겨 하신 거예요? 그때 아주 어렸을 때 100일장은 많이 나갔고요. 근데 저희 아빠가 글 쓰는 사람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20살 때부터는 나는 글을 못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계속 뭐 경영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경력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써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그때가 입사를 하고 나서 몇 달이 안 됐을 때였는데 누가 저희 동기들 모임에서 죽을 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사람들이 다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내가 왜 말을 못했지?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막 집에 가다가 서울의 그 서쪽에 홍릉이 회사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세종에 있는데 집은 잠실이었는데 꽤 멀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그래서 가방에다가 소설책, 시집 이런 거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다가 바깥에 나무들 가로등을 막 보는데 이제 소설가가 돼야겠다. 네, 이제는 해야겠다.
이제는 100 얼마, 그때 진짜 100 얼마 받았었는데 100 얼마라도 벌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겠다. 아빠가 아무리 말려도 이렇게 생각을. 네, 그래서 그때 그 다음 날 바로 문화센터 글짓기에 네, 글짓기 수업 이런데 등록을 했어서 그게 시작이었어요. 2011년 하반기. 네. 작가가 되실 분들은 그렇게 해서 결국 되시는군요. 자기 길을 가는 거지. 네, 본체가 작가라는 걸 이렇게 정체성을 인지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2018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중편이 당선이 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문단에 정식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소설가가 되어보니 독자와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소설가들을 더 응원하게 됐어요. 제가 글을 쓰면서 글이라는 게 정말 힘들구나. 저는 그렇게 평생 글을 너무 좋아했는데도 글을 쓰는 게 이렇게 힘든데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을 하시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소설가들을 막 응원하게 됐고요. 그리고 작품마다도 그런데 일단 글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보조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차이죠. 작가들이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서 수명이 되게 짧대요. 네. 예. 모든 직업군의 그 수명을 보면 작가가 제일 짧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한참 습작했을 때 돌던 이야기가 67세인가 평균 수명이 네, 그때도 맞아요. 막 70세 뭐 이게 평균 수명이었는데 그래도 글을 쓰는 것이 좋으니까 쓰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하지. 네, 첫 장편 소설이 100오피스였는데요. 이번에 또 신작 먼 빛들로 또다시 오피스 소설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또 작가의 말에 따르면 이 소설을 쓸 때는 소설 쓰기가 이렇게 재미있어서야 하면서 신나서 아주 또 일필이장으로 막 썼다고 고백을 하셨거든요. 어떤 점이 그렇게 재미있으셨어요? 이게 문제인데 너무 재밌어서 쓰는데 막 온몸이 망가지는 거 있죠. 그렇죠. 너무 재밌어서 몰입하니까. 네, 몰입하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미쳐 있다고 생각하면 네. 되죠. 게임에 미친 사람처럼 그래. 그런 거죠. 사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재미를 느끼고 이게 진짜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 게 글쓰기 같은데 사실 먼빛들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 쓸 때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되게 미묘한 감정선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을 때 그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때 그게 진짜 재밌었고 또 이게 연작 소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 발견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막 3명이 다 텀블러를 들고 있어요. 네. 색깔이 다른 텀블러. 파란색, 맞아요. 라임색. 맞아요. 네. 하얀색 이거 들고 네. 있거든요. 그런 걸 쓸 때 이런 거 알아봐 주실까? 이렇게 알아봤어. 그러니까 그런 걸 쓸 때 이거 진짜 재밌다.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네, 이런 생각하면서 진짜 재밌게 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젊은 여성들, 특히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여성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이렇게 주인공들을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혹시 본인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 멀었고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한국 소설에 별로 없어요. 한국 문단에 뭐 계약직이라든지 뭐 네. 일용직이라든지 네. 그래서 되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아도 근데 이상하게 지금 요 애매한 중간관리자급의 여성들 특히를 다룬 소설은 거의 없거든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쓰면 워낙 그 전에도 오피스 소설을 썼으니까 아무래도 재밌게 읽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소설가가 전혀 아닌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살아오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설을 전공한 사람보다 더 잘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시는지요? 사실 전공하신 분들이랑 비교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전공하신 분들은
전공하신 분들 나름의 여러 가지 창작법이 있으실 것 같고 저는 제 스스로 쓸 이야기가 그냥 많아요. 앞으로도 쓰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지금도 쓰고 있는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경험치가 많을수록 확실히 풍부한 이야기 완전히 그 세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제가 스스로 꾸려내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그런 직업들을 네. 통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풀려 나오나요? 네, 네. 그게 먼빛들 할 때도 그렇지만 제가 비엔날레 예술 감독을 해본 적은 없는데 네.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그 디테일은 이렇게 경험치에서 나오니까 그런 디테일을 살릴 때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국립대학교에서 지역 경제를 또 가르치는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네. 이렇게 꽉 찬 삶을 사시는데 언제 소설 쓰기를 또 구상하고 소설 쓸 시간을 내시는지도 궁금해요. 수시로 제가 이제는 지금 한 10년 넘게 그렇게 소설 쓰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사실 애매하게 루틴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라고 말씀드리지만 일하기 전, 일한 후 뭐 이런 시간에 정말 곳곳의 시간에 생각하고 쓰고 이런 거를 거의 본능적으로 매일매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냥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사실은. 경제활동 하시면서. 네. 네. 그 작가 중에 프란체스 카프카가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글을 쓰는데 정말 오늘 가지고 오셨네? 네, 제가 지금 카프카 산문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번 상반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깜짝 놀라서 방금. 네, 진짜 소름 돋았어요. 네, 최유한 소설가님의 일상이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지금 방학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개학하긴 하는데 방학 동안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고 또 학기 중에는 또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내시는지 보내시는지. 아무래도 학기 때는 제가 글을 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을 만들어 놓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정들을 다 해결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서 방학 때 정말 글을 많이 쓰고요. 방학 때는 행정일도 있고 방학 때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뭐 논문을 읽는다든지 졸업시켜야 되니까 애들. 학생들 애들이 아니죠. 20대가 넘었어 20대니까. 근데 그래서 방학 때는 글을 정말 많이 쓰고요. 그리고 학기가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학교에 집중하는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저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책을 많이 읽으면 글을 쓰는데 도움이 많이 확실히 되는 건가요? 네. 책은 많이 읽어야 하고 그것이 물 먹듯 읽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읽는 게 수시로. 아니라. 네. 그래서 예전에 습작할 때는 몇 권을 읽었는지를 썼었거든요. 그러면 한 1년 정도에 한 90권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꼼꼼하게 읽는 책들이 거기서 또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읽었고 지금은 사실은 책을 정말 아무 데서나 모든 책을 볼 수 네, 정말 그렇게 돼서 지금은 세지도 않아요. 네, 그냥 많아요. 읽는 책들이. 네. 다시 그 작가님의 소설로 돌아가 볼까요? 그 소설 속의 인물들은 주로 어떻게 만들어내세요? 소설 속의 인물들은 사실은 여러 인물들을 생각해 놨다가 그거를 적절한 시점에 쓰거든요. 여기 먼빛들에 있는 최민선이라는 인물이 제 동생인데 그 친동생 이름이에요. 이름이. 아 진짜? 네, 이름이 뭐 캐릭터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던 거냐면 한 4, 5년 전쯤에 저녁을 먹는데 제 그 동생인 민선이가 이런 캐릭터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자기 이름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물을 만들었어서 그런 인물에다가 이름을 붙여줄 때 괜찮냐고 물어봤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직업 세계나 뭐 혹은 이런 인물을 쓰고 싶을 때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모아놓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미리 모아서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나요? 메모도 되게 많이 돼 있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엄청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곧 장편 소설이 하나 5월, 6월 정도에 나올 텐데
거기가 그 탈북민 이야기랑 뭐 통독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상을 다 해놓고 그게 2018년부터 시작됐던 구상이었거든요. 그러고는 연구실에 냉장고에 그 연구실 냉장고가 어떤 냉장고냐면 제가 아주 예전에 그 전 직장에 다닐 때부터 있었던 거를 연구실에다 넣어놨는데 연구실 냉장고에 있었던 그 쪽지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발견했는데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메모를 해놨던 거죠. 그거를 지금 갖다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아마 예전에 메모해놨거나 어딘가에 놔뒀거나 또 번뜩 생각나는 것들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네,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피스 소설을 많이 쓰셨는데 이 먼빛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창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중간에 끼어있는 중간 관리자들을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실무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수장도 아닌 어딘가에 끼어져 있는 사람들 같은 이야기. 어떤 경계에 있는 네, 사람들. 네. 그게 굳이 이들이 여성이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놓인 사회적 위치까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네, 이렇게 먼 빛들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네, 먼 빛들을 읽으면 이렇게 유학을 다녀온 교수 그리고 팀장을 맡은 문화행정가, 재단의 예술 감독을 맡은 문화실행가 등이 각 챕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문화 현장과는 또 다른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마치 리얼 다큐를 보고 있듯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뼈를 묻고 살아오신 분 같았는데 자료 조사 등은 주로 어떻게 하셨나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그 되게 리얼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되나요? 우리 달님께서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최민선이 네. 중간 관리자로서 하는 고민들 있잖아요. 네. 직장 생활에서 자기는 그러니까 평온함을 느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수장이 바뀜으로써 이제 새로운 이제 센터장으로서의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고민들 또 그다음에 이제 표초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지에 관한 거를 얘기할 때 그런 거라든지 제가 그냥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 순간순간의 감정들이 딱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아 이거는 정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그런 건 네. 되게 진짜 궁금하다. 자기가 해보지 않은 일인데 네.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거가. 일단 그 직업들 예를 들어 표추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엔날레 감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뭐 유튜브도 되게 많이 보고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에 다른 직업들을 볼 수 있도록 해놓잖아요. 그래서 별의별 게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인터뷰 영상 이런 것들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뭐 잡지를 보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구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그런 데서 디테일을 살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떠올려 보니까 그 상태에서 글로 들어갔을 때 그 글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이면 이런 일을 겪겠다. 내가 이 사람이면 이런 감정에 휩싸이겠다를 상상해서 그렇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게 제가 이미 경험해본 것들이라서 그걸 훨씬 녹여내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조사와 네. 어떤 그 인물에 대한 몰입과 투영이 네. 다 삼장일치로 맞아 들어가는 거네요. 네, 저는 이 표초이 최민선 이 연희경을 쓸 때 배우 같았어요,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뭔가 깊숙이 이 세계에 들어가서 연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내가 표초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생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그래서 질문도 이런 걸 뽑았거든요. 네. 그런 또 감정으로 쓰셔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신기해요. 내가 만든 캐릭터에 이제 빙이 돼서 쓰시는 맞네요. 네,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제목으로 이
이 책의 내용들을 이렇게 미리 상상하고 들어가잖아요. 기대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제목도 공연장에서 보이는 빛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빛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 빛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제목이었어요. 작가님은 어떤 생각에서 이 제목을 짓게 되셨나요? 이 먼 빛들은 서울에 에드워드 호퍼전 했었었는데 그게 재작년이었나 그랬었는데요. 작년이었나? 그 사진에 어떤 설명에 캡션에 저기 멀리에서 빛이 날아들고 있다 이렇게 쓰인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되게 기이한 저한테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저도 보고 있고 저랑 제가 아주 모르는 사람도 보고 있고 저랑 같이 간 친구도 같이 보고 있고 뒤로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똑같은 경험을 같이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저 먼 빛들이 날아와서 우리를 다 쏘고 있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먼 빛들이라는 제목을 그때 당시에 이 책을 어떻게 제목을 짓지라고 고민했던 시점이어서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네, 또 복수형이라 더 고민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출판사 저희 담당 그 편집자 선생님께서 들 이를 놓고 저랑 괜찮으시겠냐고 막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괜찮다. 복수로 일부러 써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네. 요즘 정말 생활 연기 잘하는 배우가 연기갑이라고 할 만큼 생활 속에서 이제 묻어나는 진실함을 추구를 하는데 저는 소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생활 속에서 느끼는 소소한 감정이나 깨달음이 소설 곳곳에 묻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깨달음은 그때그때 메모를 해두거나 아니면 이야기 서사를 따라서 문득 떠오르는지 아니면 이것도 빙의가 돼서 그때 탁 드러나는지 궁금합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경험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먼 빛들의 132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경험치를 늘릴수록 경계에 서는 일은 더 많아졌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 사람들이 경계에 있고 이들의 경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이미 제가 생각했던 그 어떤 아이디어를 문구로 쓴 거고요. 또 63쪽에 원래 이상한 일이라는 건 없다. 이런 거는 쓰면서 그렇구나. 여은경의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이 상황이 다 이상하겠구나. 그래서 빙이 돼서 썼던 그런 문구가 이런 건 것 같습니다. 네. 네, 먼 빛들 이렇게 챕터를 보면은 여은경, 최민선, 표초희 이렇게 각 챕터의 주인공들을 제목으로 쓰셨잖아요. 네. 이름으로 이렇게 챕터를 구성한 이유가 있나요? 원래는 1, 2, 3부였어요. 1부, 2부, 3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책을 만들면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의 중심이 다 인물이어서 그러면 인물을 아예 내세워서 이걸 챕터 제목으로 꾸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더 잘하신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이렇게 여은경, 최민선, 표초희 이렇게 각각 다른 영역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세 명의 여성 주인공들이 드디어 에필로그에서 한 공간 전시장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마주치게 되잖아요. 마주친다기보다 잠깐 스쳐 지나간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각자 다른 삶을 살지만 우리의 인연은 이어진다, 공유된다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한 거 맞을까요? 네, 맞아요. 이게 잘 읽으신 거는 사실 제 손을 떠났으니 어떻게 읽으셔도 사실 상관이 없기는 한데요. 저는 그 자신의 삶을 살다가 내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모두 중첩된 시간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건 거잖아요. 자신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또 교집합처럼 오셔서 저랑 같이 이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 거니까 그 에드워드 호퍼전에 오셨던 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스치는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우리는 이렇게 다시 멀어졌다 다시 가까워졌다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니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모두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서로 한 그 공간에서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그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교집합 네. 그런 것들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따로 딱히 단절된 게 아니라. 네. 네. 전 지하철을 타도 저 사람은 어떤 에피소드를 갖고 있을까? 오늘 저는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다가 지금 이 지하철에 같은 칸에 나랑 같이 타게 됐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거다 그럼 막 메모도 하고 그게 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계신 소재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는 소재가 궁금해요. 저 지금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탈북민 이야기랑 그리고 독일의 통일 이야기를 사실 이 독일 통일 이야기를 제가 등단한 해부터 계속 쓰고 싶어서 시도해보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 역량이 그때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시도하다가 버전이 지금 4번째인가 5번째인가 플롯이 바뀐 게 있는데 그게 초고를 넘기고 저한테 피드백이 오고 지금 제가 고쳐서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 장편이 아마 5월, 6월쯤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란츠 카프카가 서거가 100주년 됐거든요. 올해가. 그분이 이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 스테코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언제지? 1904년 돌아가셨나? 1924년. 네, 1924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2024년이죠. 서거 100주년이 돼서 지금 그 프란츠 카프카에 관련된 여러 책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올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마 많이 나올 건데 제가 그 중에 되게 독특한 역할 하나를 맡아서 보통은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 세계 이런 걸 보잖아요. 네. 근데 출판사에서 저한테 제안을 해오시기를 프란츠 카프카의 생애와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곳에 살고 어떤 느낌으로 살았고 그 사람의 머릿속을 한번 같이 탐험해보고 그가 산책했던 길을 한번 같이 가보고 특히 이 사람은 프라하에서만 태어나서 자라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프라하에 카프카가 산책했을 길 이런 걸 다 구상해서 한번 이렇게 책을 써보자. 이래서 가이드북 같은 산문집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좋네요. 네. 느낌이 팍 오네요. 그래서 작년에 그 프라하 가서 카프카의 직접 인연이 닿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분들 주변으로 있는 분들을 면담하고 그 카프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이런 작품을 쓰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했고 그걸 모아와서 그것도 초고를 넘기고 지금 피드백 받아서 제가 갖고 있으니까 카프카가 6월 3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아마 그 전에 나오는 것으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진짜 기대된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탈북민 이야기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조사 따로 이렇게 인터뷰 하시고 뭐 이렇게 하나요? 탈북민 이야기도 정말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 유튜브가 아니라 외국 그 방송들이 탈북민을 초점으로 한 다큐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이맘갑 있죠. 네. 정말 많이 봤고 정말 많이 봤고 탈북민 TV도 있어요. 네.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는 그런 TV도 보면 인터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봤고 그리고 자료조사도 네, 하고요. 그렇게 해서 썼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시다. 네, 주로 한 작품이 끝나면 어떤 작품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나 주제를 먼저 떠올리세요? 아니면 어떤 직업 세계를 그려봐야겠다 하고 직업을 조사하시는지 또는 이렇게 캐릭터 먼저 잡고 글을 쓰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소설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그 오늘 마감 있는 그 단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게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서 5월 1일 날 출간하는 책이거든요. 그 노동절 그 근로자의 날에 하는 건데 그 앤솔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근로자라고 저한테 키워드를 주셨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직업 세계를 어떤 직업을 해볼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방금 그 장편 소설, 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재가 써보고 싶었어요. 독일 통일이 뭘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통일이란 걸 우리 세대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 세대한테 어떻게 넘겨줘야 되지? 이 통일이라는 게 지금 우리한테 어떤 과제지? 왜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 이제? 이런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거를 소재를 써보고 싶어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인물에 천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에 문예지 문학들에다가 제출했었던 그 원고 같은 경우에는 인물 중심이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행위를 하는 인물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을까라고 상상해서 네,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설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천차만별. 네. 이제 선생님 자신의 직업 세계는 일단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안정된 네. 직장인이라는 연구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네, 네. 그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이제부터는 소설가가 되기로 했다고 하고 이제 글쓰기를 다시 시작을 하시게 됐어도 과감히 이제 사표를 내신 용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근데 사실 용기가 없어서 계획을 했어요. 이게 용기가 있으면 전 그만두겠습니다. 이러고 사표를 던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못해서 아주 치밀하게 언제쯤 사표를 낼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케이스인데 그때 이제 박사학위를 회사에서 보내줬어요. 연구원에서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박사를 하려고 휴직을 했던 만큼을 회사에 다시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2021년 봄에 끝났는데 그러면 그 후에 여름부터는 이제 그거에서 풀리기 때문에 그때 뭐를 할까 이렇게 계획을 짰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박사를 땄으니까 그러면 강사를 하면서 글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었던 건데요. 그 당시에 제 TO로 제가 연구하는 분야의 TO로 그 전공으로 전임 교수 게 난 거죠. 공고가. 그래서 지원을 했다가 제가 그때 저희 상사한테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 그래서 글 쓸 건데요. 라고 하고 책을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걸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더니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임용 사실을 확인하고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가 퇴사는 하는데요. 실장님 퇴사가 아니라 이직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정말 그렇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기는 힘들 텐데 지금은 모교에서 후배들을 네.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임용이 바로 연결되지 않아서 교수가 되지 않고 그냥 전업 소설가로서만 살았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게 제가 소설 강좌도 하거든요. 네, 방학 이용해서 소설 강좌를 하는데 그러니까 글 쓰고 가르칠 계획이 있으면 또 가르치고 연구도 재미있어요. 학교를 다니니까 연구를 꼭 해야 되는데 연구물이 나와야 승진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연구하는 것도 재미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게 글 쓰면 즐겁게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소설가와 이렇게 교수 중 하나만 딱 선택하라고 하면 골라야 돼. 무조건 골라야 되는 상황. 네. 하나밖에 못해. 그러면 저는 소설가 하겠습니다. 소설가를 하면서 글로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볼 것 같아요. 네. 계속 그 돈을 버시는 거는 계속 되실 것 같아요, 정말. 네, 돈을 벌어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지 않고 네. 기대지 않고 이렇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제가 글을 쓰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돈을 벌 것 같아요. 네. 본체가 소설가이신 것 같은데요.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소설가로서 살 수밖에 없는 생애를 살아오셨다거나 소설가가 될 수밖에 없는 습관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소설가로서의 유전자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엄마가 책을 많이 읽어서 한국 소설을 많이 읽긴 했지만 그런데 저희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저 아주 어릴 때 9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그 외삼촌 첫 아들 그러니까 저한테 사촌 오빠가 결혼을 하는 날 사촌 오빠 결혼식에 저랑 같이 테이블에 외삼촌 친구들이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인생의 비밀을 알았어. 외삼촌의 꿈이 소설가였대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들만 알고 본인들도 몰랐다고. 그래서 유전자의 힘도 있구나. 외가족 유전자. 네네. 네, 주목받는 신의 소설가. 이제 신의라는 말을 붙이기로 이제 중견 소설가로 하려도 하는 최유한 소설가님 나오셨는데요. 요즘 어떤 책 읽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책을 많이 읽어서 제가 들고 온 책이 있긴 한데 소설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 이거 정진호 작가님 책인데 이 책도 사실은 한 3주 전에 읽었어요. 지금은 책이 다 읽고 있는 책들이 다 다른데 이 책도 읽었고 그 다음에 이 다음으로는 구병모 작가님의 단지 소설일 뿐이네. 이 책을 읽고 지금은 또 다른 책을 읽고 있어서 정말 물처럼 읽고 계시네요. 네, 어떤 책을 읽고 계시냐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이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다 소설에 대한 책이어서 구병모 작가님 책은 단지 소설일 뿐이네지만 뒤에 있는 수많은 편집, 마케팅 이런 일들이 다 거기에 응축돼 있어서 재미있는 소설로 읽었고 이 정진호 작가님은 저랑 작년에 그 엔솔로지를 같이 썼었는데 이게 소설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작가까지 되게 되셨는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녹인 책이라서 이것도 최근에 그러니까 한 달 내에 읽었던 재밌는 책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두 가지가 갑자기 들었는데 혹시 드라마는 안 보시는지 그리고 라이벌로 생각하는 소설가가 있으신지. 드라마요. 네. 드라마 제가 정말 드라마를 좋아했거든요. 나인이었나? 네. 그 계속 회생하는 이야기 있죠.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독일의 드라마 중에 다크 이런 것도 진짜 재밌게 봤고 머리스는 그것도 이렇게 미래랑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거의 100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30년 단위로 가계도가 다 뒤집히고 이런 머리 쓰는 드라마. 그다음에 노희근 작가님 이런 분들도 많이 봤고 드라마는 근데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네 그래서 많이는 못 보고 있어요. 네, 소설을 더 많이 읽고 드라마가 근데 기회가 되면 드라마는 좋은 드라마라고 하면 보통 찾아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라이벌로 생각하는 소설가는 없어요. 제가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저랑 싸워서 쓰는 것으로 네, 그런 경우도 많고 특히 저의 전작글과 싸우는 경우가 많고요. 이전에 이런 걸 썼으니까 이번엔 이런 식으로 써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도 많고 제가 박완서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박완서 선생님 기일이랑 제 생일이 같아요. 헐. 네. 잊을 수가 없겠네. 네. 그래서 생일만 되면 특히 2011년 1월 22일은 정말 그날은 박완서 선생님 타계 소식을 계속 뉴스에서 때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 문자로는 생일 축하해 막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너무 이상했고 하필 2011년이어서 그 해에 제가 막 이렇게 그 회사도 시작했고 글도 네, 맞아요. 글도 그때 쓰기 시작했고 그랬었는데 그 박완서 선생님 책 중에 작가 정신에 박완서의 모든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보다 잘 쓸 자신이 있다. 이게 그 문학상 타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신데 노티내에서 미안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쓸 것보다 조금 더 잘 쓸 자신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아름다운 노인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더 잘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경험도 더 많고. 네, 감사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책을 물처럼 읽으시는
작가님의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일까요? 이게 프란츠 카프카의 Das Schloss 성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프란츠 카프카가 웬만한 장편 소설을 다 미완성으로 냈고, 이게 지금 창비 버전인데 이거 창비 버전인데 창비 말고도 다른 데서 많이 냈고, 아주 다양한 출판사에서 냈으니까 보실 수가 있는데 어디서든 약간 번역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번역을 이게 제가 어차피 그 산문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프란츠 카프카의 웬만한 소설을 다시 다 읽었고, 그래서 그 카프카가 쓴 이 책도 읽고 그리고 본문도 읽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직접 읽고 제가 아예 해석을 해서 책에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번역했던 버전으로 네, 읽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재주가 많으시니까. 네, 그러면 최유한 작가님이 가장 감동받은 구절, 잊지 못할 대목을 직접 번역한 내용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겨울은 길어요. 정말 길고 단조롭지요.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요. 겨울을 잘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언젠가 봄이 찾아오고 여름도 찾아오고 다 제 시간을 맞이하겠죠. 내 기억으로는 봄이나 여름이나 너무 짧아서 이틀도 되지 않을 것 같지만요. 그런 날들, 심지어 가장 아름다운 날에도 가끔 눈은 내리니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눈은 내리니까요. 어저께 눈이 많이 와서 너무 아름다운데 이 구절을 꼽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구절이 지금 사실 봄이 있으면 겨울도 있고 겨울이 있으면 봄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봄에는 겨울이 있고 겨울에도 언젠가는 봄이 온다. 이런 표현들이 제가 자주 쓰는 표현들에도 다 있고, 사실은 그 뭔가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때 2011년으로 가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버스 안에서 사실 창가를 바깥으로 어둠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보고 있었던 거는 나목들이거든요. 겨울에 이렇게 잎이 없는 나무 그 가지만 앙상한. 근데 사실은 그 나목들이라는 게 겨울에 저렇게 버티고 있는, 되게 춥게 나무 그 눈도 있고 눈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난 이제 글을 써야겠다. 지금은 내가 나목의 시간일 테지만 언젠가는 좋은 소설을 쓸 수 있는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다림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이 구절을 꼽아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힘들 때 위로를 주는 노래나 지칠 때 용기를 주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노래인가요? 오늘 신청곡 알려주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한국 가수들 선생님들 되게 좋아하는데 박효신 가수님도 되게 좋아하고, 네, 그래서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구절이랑도 다 있고 해서 이 곡을 꼽아왔습니다. 네, 최유한 작가님이 즐겨 듣는 노래 그리고 위로를 주는 노래 함께 들어볼게요.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세상을 몰랐었던 마냥 웃기만 했던 푸른 하늘 닮은 꿈을 가진 키 작은 꼬마가 어느새 담을 넘는다. 언덕 위로 좁게 튄그 작은 길 어디로 가는 걸까? 작은 돌에 그만 넘어져도 일어나
다시 그 길 따라 걸어보렴. 좀 더디면 어때? 어디든 좋아. 한 걸음씩 So happy together. 너의 손을 잡고서 너와 발을 맞추며 가자. We are dancing together. 서두르지 마. 조금 익숙한 멜로디를 불러봐. 너를 위한 멜로디. 누구도 상상 못할 내일이 또 오겠지. 소나기에 자라난 무지개 빌려다 포켓 속에 가득 꼭 넣어두렴. 주문을 외워 It's gonna be alright. 한 걸음씩 So happy together. 너의 손을 잡고서 너와 발을 맞추며 가자. We are dancing together. 서두르지 마. 이제 익숙한 멜로디를 불러봐. 너를 위한 멜로디. 너를 닮은 별 찾아 고맙다는 인사를 건넨다. 그게 바로 너야. So happy together. 다시 밝아온 아침 머나먼 여행을 떠나자. We belong together. 혼자가 아니야. 영원히 너를 위해 불러줄 이 멜로디. Oh no. 우릴 위한 멜로디.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찾던 세상. 네, 작가님은 블러썸 크리에이티브 소속 작가신데요. 작가의 에이전시는 좀 흔하지 않잖아요. 어떤 곳이고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블러썸이 첫 번째 거의 진짜 처음으로 하는 작가 에이전시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 2차 저작권 관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외부 활동이 생기는 경우에 매니징 정말 관리를 해주시거나 이런 역할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럼 이렇게 소속 작가로 또 어떤 조건이나 뭐 스펙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고 아마 내부의 기준이 있으셔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한테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작가 에이전시는 보통 그 에이전시에서 저희랑 같이 하시겠어요? 이렇게 컨택을 먼저 하시는구나. 그런 경우가 기대해 주신가 봐요. 보니까 다 그래도 젊은 작가 위주시더라고요. 창작도 활발히 하시고. 네. 그래서 맞아요. 정말 그 주식으로 따지면 삼성 이런 게 아닐까. 우량주? 감사합니다. 블러썸 크리에이티브에서 작가님의 필살기로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진짜 블러썸에다가 제가 오히려 여쭤봐야 될 것 같은 저가 어떤 필살기가 있죠?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심리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문학 작품에서 어떤 지위를 가진 직장 여성인을 다룬 걸 저도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찾아내시는 해안이라든지 또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디테일 또 여기에다가 좀 고유어라든지 저희가 흔히 쓰지 않는 말들의 그 아름다움을 또 속속들이 잘 뽑아 쓰는 그런 세심함? 네. 이런 걸 다 고루 겸비하지 않았을까. 네. 제 작품을 쓸 때 어떤 건 이제 청탁이 들어와서 이렇게 써주실, 뭐, 이렇게 직업세계, 뭐, 근로자의 날처럼 근로자의 날 나온 거니까 어떤 직업을 이렇게 결정해주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그 단편 장편은 제가 쓰고 싶은 거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어떤 연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주제도 들어맞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피해갈 수 없는 한 줄 비유입니다. 최유한 작가님에게 빛이란? 한마디로 정의 내려주세요. 빛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린다는 거.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정의가 아주 멋있네요. 네, 동작 FM 그래는 숲에 출연한 소감도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 진짜 재밌겠다. 그리고 너무 멋있는 분들이다. 제가 아까도 계속 멋지다 얘기 많이 해서 너무 멋지셔서 앞으로도 정말로 좋은 활동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독자님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오늘 와서 정말 별 말씀을 다 드렸는데 앞으로 나올 글들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쓰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이런저런 여러 방향으로 독자님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읽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주시면 제가 또 힘을 받아 열심히 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주에서 우량주로 나아가는 작가님이 멋진 셈이시라고 하시니까 정말 황홀한 느낌이었는데요. 오늘이 정말 마감이 있는 날이라고 해요. 작가님한테 가장 바쁜 날일 텐데 이렇게 바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박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에이미상을 휩쓸었습니다. 두 분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사실 제가 이 드라마를 안 봤는데 이 질문을 받아서 이게 넷플릭스를 찾아보다가 넷플릭스에 못 찾아가지고 네이버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이게 아시아계 미국인 그러니까 동양인들의 미국에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드라마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좀 돋보여서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추측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분들의 연기도 출중하시고 그래서일까요? 네, 그것도 맞는 이유겠지만 불안하고 초조한 현대인들의 내면을 충실히 잘 보여주고 있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주인공 데니와 에이미는 정신없이 으르렁거리는 앙숙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어쩌다 밤하늘을 보며 대화를 나눠요. 데니가 말합니다. 우린 정상이 아닌가 봐. 너무 맛이 간 거지. 에이미는 답하죠. 아니면 정상인들이 망상에 빠져서 맛이 간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어디서 이렇게 들어본 듯한 약간 코미디에서 나왔다? 네, 배경음악 깔을 걸 그랬네. 네, 프로이드가 그랬던가요? 정상적인 사람은 약간 비정상이다? 약간 맛이 간 상태가 정상이다라고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가 모두 맛이 간 건가? 네. 나 미쳤구나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라는 거죠. 네, 정상인가 봐요. 생각해보면 우린 정상과 비정상을 너무 정확하게 가르고 살진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정상, 비정상을 의식해 살다 보니 늘 긴장해 있고 화가 나 있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비정상이고 또 그런 이유로 모두 정상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눈이 두 개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눈이 하나가 비정상이지만 눈이 하나인 나라에 가면 눈이 두 개인 사람이 비정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참 어떻게 이런 거 역설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부터 이런 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소한 정상이란 이런 잣대로 남을 핍박하고 서로를 옥죄지 말아야죠. 빈틈없이 채우고 완벽하게 사는 건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간 비어있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비어있을 때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연대와 공감을 위한 시간. 예, 소통과 나눔을 위한 시간, 그래는 숲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묵독독서회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서달산 숲속도서관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석과 관심 바랍니다. 이게 저의 멘트였는데요. 이제부터는 안내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동작구청에서 숲속도서관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하고 도서관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이며 동작구민의 사랑방이자 아이들의 놀이터, 구민들의 도서관을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장 작지만 큰 도서관, 서달산 숲속도서관을 지켜봐 주시고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힘을 보내주십시오. 네, 하루빨리 숲속 도서관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싱어게인의 47호 58호에 널 보고 있으면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할게요. 오늘도 힘내세요. 네, 먼 빛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빛을 찾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왔네 나에게로 붉은 입술에 장미꽃 들고 돌아선 날 향해 내 눈 속에 별 떨어뜨리며 황홀하게 타오르네 목마른 사랑 목마른 영혼 널 보고 있으면 내 눈 속에 별 보고 있으면 상상했네 투명한 널 보며 나를 비워갈 수는 없을까 상상했네 너의 그 눈 속으로 들어갈 순 없을까 너는 왔네 나에게로 붉은 입술에 장미꽃 물고 돌아선 날 향해 내 눈 속에 별 떨어뜨리며 상상했네 투명한 널 보며 나를 비워갈 수 없을까 상상했네 너의 그 눈 속으로 들어갈 수 없을까 황홀하게 타오르네 황홀하게 타오르네 내 눈 속에 별